상대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다 들고 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유명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법 김지현입니다. 자, 온라인 에듀를 통해서 관리사를 갖다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날들이 항상 있으셔야 되고요. 민법을 통해 가지고 주택관리사 고득점을 갖다가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자,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기본서를 갖다가 얼마만큼 자주 보시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당락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실 부분은요. 교재 165쪽에 보시면 물건에 있어서 부동산과 동산을 갖다가 배웠고 이제 두 번째로서 주물과 종물을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 주물과 종물도 시험 문제 잘 냅니다. 얘는요. 주물과 종물이라고 하는 것이 민법 총칙에서 권리의 기체로 나오지만 물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주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종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주물과 종물인데요. 주물은 말 그대로 주인된 물건이고 종물은 종된 물건입니다. 따라서 종된 물건이 주인된 물건을 갖다가 언제나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주인이 종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종이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언제나 도움을 주는 물건이에요. 예를 들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 리모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모컨. 그럼 이때 텔레비전의 기능을 갖다가 도와주기 가지고 리모컨이라고 하는 물건이 항상 따라다녀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배를 갖다가 만약에 노라고 하는 물건이 도와준다고 한다면 이 노도 종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물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물쇠. 이걸 따가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열쇠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종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종물이 되기 위한 종물의 성립 요건입니다. 아무 물건이나 종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종된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종물의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된다.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주물의 상용에 공할 것.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보게 되면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물의 상용에 공할 것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된 물건의 상용에 공하는 거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 항상 따라다니는 것만 종물이 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절대로 종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질적 효용과 관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질적 효용과 관련이 없으면 언제나 따라다닌다고 하더라도 종물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본질적 효용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관련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종물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본질적 효용과 관련이 없는 것도 종물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주인된 물건을 갖다가 위해서 제공이 되는 거니까 주물의 소유자라든가 주물의 이용자 이 소유자라든가 이용자는 사람이죠.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은 종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숙박기관이 있어요. 콘도라든가 펜션이라든가 민박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곳을 갖다가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헤어드라이어라든가 전화기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요. 사람을 위해서 제공이 되는 거니까 종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각각 떨어져 있는 분리 독립된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주물과 종물은 독립된 물건일 것. 독립된 물건이기만 하면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가 있고 동산도 종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물건 떨어져 있을 때 서로 분리가 된 물건일 때 종물이 되는 것이지 합쳐지게 되면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종물은 주물의 본질적 구성 부분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본질적 구성 부분이 아니고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죠. 따라서 본체가 있고 사랑체가 있다. 그러면 사랑체도 종물이 되는 거죠. 또 농가가 있다. 이때 농가에 딸려 있는 농기구를 따 넣어놓는 작은 창고 같은 거 이것도 종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공동주택이 있을 때 떨어져서 건축이 된 공중 세면장이라든가 공동 화장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물이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물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장소적으로 밀접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장소적 밀접성. 이 밀접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물은 여기 있는데 종물은 저기가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어서 서로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 이탈이 있게 되면 이건 다시 복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종물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일시적 이탈도 여전히 종물로 존재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직장인이 출장을 갔는데 열쇠를 가지고 출장을 갔다 일주일 있다가 되돌아온다 그러면 그 열쇠는 여전히 종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한강에 묶여있는 배를 갖다가 사공이 노를 갖다가 팔아서 이 노가 카페의 문지기로 장식용으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되돌아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더 이상 종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러한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 소유자의 물건일 때 종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요. 자기 소유의 물건을 갖다가 종물로 하는 것이지 타인 소유 물건을 갖다가 종물로 하겠습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갑이라고 한 사람이 텔레비전을 갖다가 켜다가 리모컨이 안 보이니까 이 텔레비전을 제대로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옆집에 사는 을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와 똑같은 텔레비전을 갖다 갖고 있더라. 그래서 가서 그 리모컨을 갖다가 내 종물로 하겠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 소유자 자기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예외적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제3자라든가 타인에게 그 손해를 갖다가 끼치지 않고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타인 소유 물건도 종물로 할 수 있다는 예외적 판례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란 얘기죠. 그래서 이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 갖춰야 돼요. 주물의 상용에 제공이 될 것, 그 다음에 각각 독립된 물건일 것, 그 다음에 장소적으로 가까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자기 소유 물건을 갖다가 원칙적으로 종물로 할 것. 이렇게 종물이 요건을 갖춰서 존재하게 되면 종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그것이 교과서에 나와 있죠. 종물에 대한 법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물이 존재하게 되면 이 종물의 효과인데요. 효과는 권리와 의무죠. 자, 그래서 종물이 존재하게 되면 이때의 종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물이라고 하는 것은 100조 2항 조문을 보게 되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 말은 주물이 팔려가면 종물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이 팔리면 리모컨도 따라가는 거죠. 배가 팔리면 당연히 그 노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데요. 이 조문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니까 요때 정반대의 특약은 언제나 유효죠. 텔레비전은 팔지만 리모컨은 팔지 않겠습니다. 이 특약이 있게 되면 알았어요 그거 팔지마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특약이 유효란 얘기예요. 따라서 종물은 주물이 팔려가면 법적으로 따라가는 게 원칙인데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이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종물 따로 주물 따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임의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갖다가 불문하고 종물이 됐든 부합물이 됐든 전부 다 저당권 효력 경매의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요때 종물이죠. 종물은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저당권 실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경매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역시 이것도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의해서 종물을 갖다 경매에서 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약이 없으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특약이 없으면 저당권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유소를 갖다가 운영을 했습니다. 주유소가 운영이 잘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주유소 건물하고 주유소 부지를 갖다가 을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에다가 담보로 제공을 해가지고 돈을 빌렸습니다. 이 돈 빌린 걸 가지고 주유기를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주유기를 갖다 설치를 했는데 역시 운영이 안 됐습니다. 운영이 안 돼가지고 요때요 을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이 주유소 건물하고 주유소 부지를 갖다가 전부 다 저당권 실행을 해서 경매에 붙여버렸습니다. 병이라고 한 사람이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게 되면 요때 요 주유소 건물하고 요 부지만 낙찰받느냐 아니면 요 종물도 따라서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으로서 낙찰받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거는 내가 낙찰을 했다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얘가요. 예, 내가 주유소 건물하고 주유소 부지는 담보로 제공을 했으니까 요거만큼은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담보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에 요 주유기라고 하는 요 물건은 존재하지 않았고 빌린 돈 가지고 나중에 설치한 거니까 요 종물을 갖다 가져가기 위해서는 당신한테 추가적으로 돈 내야 됩니다. 이렇게 종물의 소유권을 주장을 한 거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 담보 제공했을 때 없었으니까. 근데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요, 예,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주인된 물건을 위해서 주유기, 요것은 종물로서 기능을 하는 거니까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전부 다 경매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따라서 설정 당시에 있었던 없었던 종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주물의 기능을 도와주는 물건이니까 이러한 것들은 저당권 실행에 포함이 되니까 낙찰받은 사람이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 담보 설정 계약 당시에 주유기를 갖다가 빼겠습니다라고 하는 특약이 없으니까 당연히 낙찰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백화점의 전화교환 설비라든가 횟집의 수족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주유소의 주유기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종물입니다. 근데요, 주유소 부지에 매설이 된 유류 저장 탱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류 저장 탱크는요, 이거는 종물이 아니고 주유소 부지 부동산에 결합이 된 동산으로서 부합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을 하실게요. 유류 저장 탱크는 요거는 종물이 아니다. 종물이 아니고 요거는 부합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유류 저장 탱크가 만약에 종물이라고 한다면 모든 주유소는요, 유류 저장 탱크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 사정상 유류 저장 탱크를 갖다가 만들지 못하게 되면 탱크롤이라고 하는 커다란 유조차를 갖다가 그대로 갖다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유류 저장 탱크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때 유류 저장 탱크는요, 주유소 부지를 갖다가 땅을 팠을 때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주유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라고 하는 부동산에다가 유류 저장 탱크라고 하는 동산을 갖다가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유소 건물을 갖다가 부셔버리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토지 소유자 너 가져, 이런 부합물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주유기는 종물이지만 유류 저장 탱크는 부합물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건물 정화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건물 정화조는요, 내 땅에다가 설치를 했던 타인 소유 토지에다가 설치를 했던 간에 정화조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 아니니까 정화조는 종물도 아니고 부합물도 아니고 오수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건물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니까 정화조는 건물 자체의 구성 부분이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유기는 종물이고 유류저장 탱크는 부합물이고 그 다음에 건물 정화조는 이건 독립된 물건이 아니고 오수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건물 자체의 구성 부분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교과서 166쪽에 권리에 관한 종물 이론의 준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물과 종물은요, 물건으로부터 발달된 이론이지만 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도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주물과 종물에 관한 요 이론은 권리에도 그대로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도 그대로 갖다 적용을 해줍니다. 이것이 원물과 과실과의 차이예요. 원물과 과실은요, 물건에만 쓰기 때문에 권리에는 과실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물과 과실은 물건에만 쓰는 말이고 권리에 안 쓴다. 그러나 주물과 종물은 물건뿐만 아니라 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도 쓴다는 얘기예요. 자, 갑이라고 하는 분이 을이라고 하는 분한테 돈을 갖다가 빌려줬습니다. 돈을 갖다가 1억 빌려줬습니다. 1억을 갖다가 빌려주게 되면 요걸 갖다가 우리는 원본 채권, 그래요. 원본 채권. 또 다른 말로 담보에 의해서 보호받는 채권이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요, 담보에 의해서 보호받는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때 요 갑이라고 하는 채권자가요, 을이라고 하는 채무자한테 1억 원을 갖다 빌려주게 되면 종된 권리로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원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 줘라고 하는 이자 채권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네가 만약에 못 갚게 되면 저당권 설정해줘 해가지고 담보 설정 계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담보 설정 계약. 재산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증이 내세워라고 해서 종된 계약으로서 보증 계약 요걸 갖다가 요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돈을 갖다가 받을 수 있어야지만, 돈을 갖다가 빌려줘야지만 이자가 발생을 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 보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원본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종된 권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받을 게 있을 때 비로소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라는 말을 써요. 이것이 성립해야지만 이것도 성립하고 이게 불성립하게 되면 이것도 불성립이죠. 자, 근데요,
이때 갑이라고 하는 채권자한테는요, 병이라고 하는 또 다른 채권자가 있어요. 돈 갚어라고 독촉을 하니까 지금 주머니에 돈은 없고 돈 빌려준 게 있어가지고 그거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권리를 대신 넘겨드릴게요. 권리를 갖다 넘겨주면 이게 채권 양도가 되죠. 채권을 갖다 양도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갑이 빌려준 게 아니고 병이라고 한 사람이 을에게 돈 빌려준 결과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 돈 원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요것도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된 권리가 움직이면 종된 권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으면 이의자는 요 병이라고 한 사람한테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특약이 있으면 요 병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죠. 병이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한테요. 갑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워낙 사정이 딱하니까 이자는 나한테 주지 말고 갑에게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죠. 갑이라고 하는 채무자가 요 부동산을 갖다가 을이라고 하는 채권자한테 담보로 설정을 했습니다. 저당권 설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채무자로서 돈을 빌려 쓴 저당권 설정자가 요때 채권자로서 돈을 갖다가 빌려준 요 사람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줘서 저당권자가 존재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요.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지 못했다 그러면 약속대로 못 갚았으니까 경매에 붙일게 경매를 갖다가 실행할 수가 있고 요때 병이라고 한 사람이 요 건물만을 갖다가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토지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건물만을 갖다 담보로 제공을 했으니까 요때 건물만을 갖다가 낙찰을 받으면 요 낙찰을 받은 사람은 건물의 주된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주된 권리를 갖다가 취득을 했죠. 근데요, 토지는 내 땅이 아닙니다. 토지는 내 땅이 아니니까 건물을 갖다가 소유할 목적으로 빌려 쓸 수 있는 토지 빌려 쓰는 종된 권리가 따라와야 돼, 안 따라와야 돼? 따라와야 되겠죠. 따라 소유권이라고 하는 주된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면 요 토지를 갖다가 들락날락 빌려 쓸 수 있는 종된 권리로서 지상권이라든가 토지 임차권 요 권리도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주된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종된 권리도 따라온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물을 갖다가 점유취득시효 하게 되면 종물도 무조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주물을 점유취득시효 하게 되면 그 종물도 점유하고 있을 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물을 점유취득시효 했다고 하더라도 종물을 갖다 점유하지 않으면 점유취득시효 효력은 주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물을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됐으니까 종물도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종물도 가지고 있을 때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종물 관련 판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꼭 기억을 하실게요. 주유기는 종물이고 그 다음에요. 건물 정화조가 있죠. 건물 정화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종물도 아니고 부화물도 아니고 건물 자체의 구성 부분이고 유류 저장 탱크는 요거는 부화물이다. 요 정도 기울하시고 도표를 갖다 읽어 놓으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원물과 과실이라고 하는 물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과 동산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요. 원물과 과실 요걸 갖다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동산, 주물과 종물 공부하고 드디어 법에서 세 번째 원물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요. 과실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 원물이라고 하는 건요. 만들어주는 물건이에요. 만들어주는 물건. 그래서 과실을 만들어주는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원물이라고 부르고 원물로부터 만들어진 물건이 있죠. 그래서 만들어주는 것은 원물이고 만들어진 것은 과실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예를 들면 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닭이 달걀을 갖다가 만들어주죠. 그럼 이때 요 닭과 같은 요 물건을 갖다가 우리는 원물이라는 말을 쓰고 달걀을 갖다가 우리가 과실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유와 같은 것도 과실이죠. 사과 열매도 과실이죠. 채석장에서 캐낸 석재와 같은 것도 과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물은 과실을 만들어주는 물건인데요. 이때의 과실의 종류는요. 천연과실이라고 하는 게 있고 천연과실. 그 다음에요. 법정과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정과실. 그래서 과실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천연과실은요.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으로서 수취하는 거예요. 물건의 용법. 이때 용법이라고 하는 건요. 자연적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시장에 내다가 팔 수 있다 그러면 쉽게 천연과실 그러는 거예요. 달걀이라든가 우유라든가 석재라든가 그 다음에요. 또 우유와 같은 거 이러한 것들 전부 다 뭐요? 전부 다 경제적 용법에서 시장에 내다가 팔 수 있는 거죠.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수취한 거니까 권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용법에 수취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요. 원물로부터
분리된 때, 즉 만들어졌을 때 가져가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원물로부터 만들어졌을 때, 즉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왔을 때 가져갈 권리자인 수취권자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수취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원물로부터 만들어졌을 때 가져가기 때문에 원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원물주의 또는 분리주의란 말을 쓰니까 분리주의. 쉽게 닭이 달걀을 갖다가 만들게 되면 이때 달걀을 누가 언제 가져가느냐 이거요. 자, 그래서 이때 달걀이 만들어져야지만 그 달걀을 갖다 가져갈 권리자가 가져간다는 건데요. 원칙적으로 달걀은 닭 주인이 가져가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원칙은 천연과실은 원물의 소유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우리는 원물로부터 분리됐다 원물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원물주의, 즉 닭주인, 닭의 소유자가 가져가는 것이고, 언제 가져가느냐, 달걀이 만들었을 때 가져가는데, 요걸 우리는 로마법상의 원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게르만법이라고 하는데요, 게르만법은 생산자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생산자는 뭐냐, 도둑놈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만 민족은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이니까 열심히 풀 뜯어 먹다가 거기서 닭을 들고 도망을 갑니다. 닭을 들고 도망을 갔을 때 닭 주인이 따라가서 닭을 냈다가 붙들어 가지고 닭 내놔 이렇게, 그 도둑놈한테 붙들어 닭 내놔 이렇게 했을 때 마침 달걀을 낳았다고 한다면 그 달걀은 도둑놈이 갖고 닭만 준다는 얘기예요. 왜? 그 닭이라고 하는 것이 도둑놈이 준 먹이를 먹고 달걀을 낳았으니까 생산자가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점잖은 나라이기 때문에요, 도둑놈 주의는 잘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로마법상의 원물주의, 분리주의를 취하는 거예요. 이때 수취권자가 가져가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분리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규정도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 따라서 달걀이 만들어지기 전에 양계장 주인한테 가가지고 고기는 살 테니까 나중에 만들어진 달걀은 당신이 계속 가져가세요. 그러면 닭의 주인하고 달걀의 주인을 갖다가 정하는 특약을 맺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특약은 언제나 유효입니다. 그래서 달걀이 만들어지기 전에 양계장 주인한테 찾아가가지고 고기는 사지만 달걀은 당신이 가져가세요. 이런 계약은 가능한 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과실이 있어요. 자, 법정과실인데요, 법정과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물건의 사용대가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이라든가 기타 물건을 말하는 거야. 기타 물건.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물건의 사용 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권리의 사용 대가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원물과 과실은요, 물건에만 쓰는 말이기 때문에 권리의 과실과 권리의 사용 대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갖다가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권리, 이걸 우리가 과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권리는 과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물과 과실은 전부 다 물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권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과실이라는 말 안 씁니다. 그럼 이때 법정과실은요, 물건의 사용대가요. 사용대가. 원금을 갖다가 빌려주고 받는 약정이자 법정이자. 그래서 이 약정이자고 법정이자가 바로 법정과실이죠. 그 다음에 건물을 갖다가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 차임. 이것도 역시 법정과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을 갖다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근로에 대가라서 지급하는 임금. 사람이 물건이 아니니까 임금은 법정과실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법정과실은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를 갖다가 빌려주시면 제가 매달 임대료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돈 3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법정과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추수가 끝난 다음에 쌀 10가마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쌀 10가마라고 하는 물건이 법정과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러한 법정과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것들은 권리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권리 존속기간이죠. 존속기간 그 날짜의 비율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말은 날짜만큼이라는 얘기예요. 날짜만큼. 무조건 날짜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한 달 사용료가 50만 원이다. 한 달 사용료가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달 쓰면 말 그대로 50만 원이고, 두 달 쓰면 100만 원이고, 석 달 쓰게 되면 150만 원이겠죠. 한 달 보름을 쓰게 되면 75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하게 됩니다. 6개월 쓰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50만 원씩을 갖다 내면 300만 원이겠죠. 근데 이때 특약을 맺어가지고 한 달치는 공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25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천연과실하고 법정과실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시험 문제를 어떻게 주느냐. 천연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이다. 이렇게 나면 틀리죠. 그래서 용법 그러면 천연과실, 사용대가 그러면 법정과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주식의 배당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받는 배당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주식의 배당금은 법정과실이 아닙니다. 주식을 냈다가 투자하는 원금 3억 원, 배당받는 금액이 1,0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는요. 그 3억 원도 돈이고 배당금도 돈인데 왜 원물과 과실이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100% 발생하는 요 권리 존속 기간 일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주식을 투자했을 때 받는 배당금은요. 수익이 있을 때 배당금이 나오는 것이지 수익이 없으면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법정과실은 그 날짜만큼 무조건 100%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주식의 배당금은 이것도 역시 과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약정이자를 갖다가 연체를 해서 발생하는 연체이자라든가 지연이자, 그래서 연체이자라든가 지연이자는요. 이자를 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해서 채권자가 손해가 있으니까 손해를 갖다가 배상하는 권리로서 발생을 하는 거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 권리가 되기 때문에 권리는 과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원물과 과실을 갖다가 보셨는데요. 여기선 중요한 것이 과실을 갖다가 발생시키게 되면 과실의 수취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과실이 어떤 게 있느냐, 과실의 종류, 그 다음에 과실이냐 아니냐 구별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과실의 수취권자요. 자, 그래서 이 과실의 수취권자가 있는데 이 수취권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달걀이 만들어지면 누가 가져가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됩니다. 따라서 달걀이 만들어지면 원칙적으로 닭 소유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따라서 닭은 원물이죠. 원물 소유자가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우유가 만들어지면 젖소유 소유자, 그 다음에 송아지가 만들어지면 암소유 소유자, 강아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어미 강아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물 소유자가 가져가는 게 원칙인데 소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자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자, 거기 보게 되면 아주 많죠. 아주 많으니까 우린 이거 공부하지 않습니다. 수취권이 없는 자를 공부하시면 돼요. 수취권이 없는 자를 반대로 하면 가져가는 사람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많을 때는 이걸 또 일일이 다 공부할 필요가 있겠지만 요거는요 시간이 없을 때는요 요것만 딱 기억을 하시고 반대는 다 가져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취권 요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별표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수취권이 없는 자는 누구냐? 이미 자기가 수취할 권리가 없다는 걸 알고 가지고 있는 악의의 점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권이 없어요. 악의의 점유자는 누구냐? 도둑놈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암소를 훔쳐갔습니다. 암소가 송아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도둑놈은요, 자기가 암소의 소유권이 없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자죠. 따라서 이랬을 때는요, 그 도둑놈이 송아지는 내가 갖겠습니다.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권이 없다. 그 다음에 물건을 보관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관 맡은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수취인 그래요. 이 수취인은 보관을 갖다가 맡았으니까 보관시킨 사람이 가져가겠죠. 동물병원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동물병원장한테 어미 강아지를 맡겼는데 출장을 갔다 보니까 어미 강아지가 새끼 강아지를 낳았다 그러면 당연히 그 어미 강아지 맡겨놓은 임치인이 그 강아지, 새끼 강아지 천연과실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사무관리자. 자, 우리가요, 사무관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무관리는 계약이 아니고 법 규정입니다. 우리가 근로계약에 있어서 당신은 어떤 일을 갖다 담당하십니까? 그랬을 때 사무관리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법에서 말하는 사무관리는 계약관계가 없이 다른 사람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옆집 농부의 돼지를 건져주는 경우, 옆집에 불 났을 때 그 불을 끄기 위해서 화재 진압에 동참하는 경우, 이걸 갖다가 우리는요 전부 다 사무관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돼지 건져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집 불 난 걸 꺼주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 관계가 없이 다른 사람 재산을 갖다 관리하는 것다가 우리는 사무관리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서 홍수가 났을 때 옆집 농부의 돼지를 갖다 건져줬더니 그 돼지가 새끼를 낳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옆집 농부 어미 돼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것이지 사무관리자는 갖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요, 압류전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압류전 저당권자입니다. 이 저당권자는요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인데요, 이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임야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야를 갖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요. 여기 이렇게 과수원을 갖다 운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자기가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수원 운영 경비를 갖다가 빌리게 해가지고 을이라고 하는 채권자 금융기관에다가 전부 다 저당권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담보로 제공한 다음에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리게 되면 이때 그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줄 날짜가 되기 전까지는 요 저당권자는 이 물건에 대해서는 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쉽게 아파트를 갖다가 저당권 설정해 주게 되면 돈 빌린 다음 날로부터 아파트 그 담보로 정한 그 부동산에 금융기관 직원이 나와서 나랑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이 저당권을 다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담보 목적물에 대해서 저당권자는요 그 물건 자체를 처음부터 가져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점유를 못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과수원에서 나온 천연과실은 저당권 설정자가 전부 다 내다가 시장에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때 압류가 되기 전에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못하니까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 전일 때에는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가 전부 다 과실을 수취하고요. 돈을 못 갚았을 때 압류가 되고 나면 압류 후 저당권자는 설정된 부동산에서 나오는 과실을 수취해서 자기 이자를 충당을 하고 남는 게 있으면 원금에 충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압류 전 저당권자는 못 간다. 왜 못 가져요? 점유를 갖다가 넘겨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유치권자라든가 질권자는요. 그 물건을 갖다가 보관하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자하고 질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요. 목적물 인도 전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 목적물을 갖다가 인도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목적물 인도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아니고 소유권 내놓으세요라고 하는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실의 수취권이 없어요. 따라서 목적물 인도 전일 땐 매도인이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판례가 하나 있어요. 목적물 인도 전이라고 하더라도 대금 지급을 완납을 하면 그래서 목적 물건을 넘겨주기 전이라고 해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완료를 하게 되면 그때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법률 관계에서 정당하게 빌려준 자가 있고 빌려준 자. 그 다음에 빌려 쓰는 자가 있습니다. 빌려 쓰는 자. 이때 법률관계 계약에서 빌려준 사람은 수취권이 없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이걸 갖다가 임대료 받고 빌려줬을 때 임차인이 그 토지를 갖다 사용을 해가지고 과실을 갖다가 얻는다고 하면 임차인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야를 갖다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때 토지를 갖다 빌려 쓰는 방법은요. 공짜로 빌려주는 사용대차가 있고 월세 받는 임대차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설정해서 빌려주는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과수원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과수원 열매가 나오게 되면 이 과실은요. 과수원을 갖다가 운영하는 빌려 쓰는 자가 다 갖는 거죠. 공짜로 빌려 쓰는 사용차주라든가 사용료 주고 빌려 쓰는 임차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상권으로서 빌려 쓰는 지상권자라든가 전세권자 이러한 사람들이 요 물건을 갖다가 점유해가지고 직접 빌려 쓰기 때문에 요 빌려 쓰는 사람이 갖는다는 거죠. 따라서 빌려주는 사용대주라든가 임대인이라든가 전세권 설정자라든가 지상권 설정자는요. 계약에서 빌려줬으니까 나오는 열매는 본인들이 못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요. 미성년 즉 제한 능력을 이뤄 취소를 해버리면 현존이익에서 전부 다 되돌려줘야 됩니다. 따라서 어미 강아지를 갖다가 법정 대리 동의받지 않고 샀다가 어미 강아지가 새끼 강아지를 갖다가 낳은 다음에 법정 대리 동의받지 않았음을 이뤄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 그때는 어미 강아지도 따라가고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새끼 강아지도 전부 다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도 갖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의의 점유자, 도둑놈이라든가 물건을 보관 맡은 수취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무관리자라든가 압류전 저당권자라든가 목적물 인도전의 매수인이라든가 미성년자라든가 빌려주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못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의 수취권이 있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과실을 수취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할 책임도 없고 그 과실을 되돌려 줄 필요도 없다. 선의의 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로 바뀌는 것은요. 소송을 제기당한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바뀝니다. 따라서 판결에 패소가 됐을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경계측량을 하는 경우죠.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임야를 갖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을이라고 한 요 사람도 임야를 갖다 이렇게 경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갖다 갖고 있는 거야.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내 땅이니까 전부 다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열매를 갖다 내가 전부 다 가져가겠다. 전부 다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요 을이라고 한 사람이 경계측량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 땅이 여긴 것 같아. 해가지고 소송을 다 제기해가지고 법원의 판결이 여기서부터가 을 땅입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을 타인 소유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얘가 전부 다 가져갔죠. 그러나 얘는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얘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당연히 여기에 있는 거 가져갈 권리가 있는 자입니다. 얘한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을 다 반환해 줄 필요도 없고 손해를 다 배상할 책임도 없어요. 법이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언제부터 되돌려 줄 게 있느냐? 소제기한 때로부터죠.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는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예, 이게 경계가 내 땅이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겠죠. 따라서 이때 소제기한 때로부터 받은 것은 되돌려 줘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받은 거 되돌려 준 게 아니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로부터. 자, 그래서 악의 점유자는 못 갖지만 선의 점유자는 갖는다. 수치는 못 갖지만 임치인이 갖는다. 사무관리자가 못 가지니까 원물 소유자가 갖는다. 압류 전일 땐 저당권자가 못 갖고 압류 전일 때는 저당권 설정자가 갖고 압류 후에는 저당권자가 갖는다. 목적물 인도 전일 때의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매도인이 갖고 인도 전일 때 대금 완납이 있게 되면 그때는 매수인이 갖는다. 빌려준 자 임대인이라든가 사용대주라든가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못 갖고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을 이뤄 취소를 하게 되면 현존이익 범위내에서 전부 다 반환해야 되니까 과실의 수취권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전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물과 과실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것이 기타 분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선생님들이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개념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개념을 묻는 문제가 있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70쪽에 보시면 물건의 결합 정도에 의한 분류 이렇게 돼 있어요. 결합 정도 가르쳐주시고 이거는 물건을 갖다가 분리해서 떼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합 정도에 따라서는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이렇게 되는데요. 단일물과 합성물은 한 개의 물건입니다. 집합물은 법적으로 여러 개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집합물은 법적으로 한 개의 물건이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단일물과 합성물은 한 개의 물건이지만 집합물은 법적으로 여러 개의 물건이지만 거래상 하나로 취급해 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단일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책과 같은 게 있고 접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책을 갖다 쪼개버리면 원래의 책의 기능을 갖다가 할 수가 없고 접시를 갖다가 반 딱 잘라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역시 이 접시도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물은요, 여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물건을 말합니다. 자동차라든가 선박이라든가 건설 중장비라든가 항공기와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여러 개의 부품이 모여서 한 개의 물건을 이루고 있는 거죠. 따라서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각각의 부품이 각각 소유자를 따라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합이 돼버리게 되면 이때는 한 개의 물건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집합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집합물은 법적으로 여러 개의 물건입니다. 여러 개의 물건이지만 이 여러 개의 물건을 갖다가 하나로 취급해서 빨리빨리 거래하자라고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래 하나로 취급해 주자라고 하는 권리를 갖다 인정한다는 얘기죠. 또 두 번째,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해서 한 개의 권리를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공시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합물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해서 한 개의 권리를 갖다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을 것. 두 번째, 공시 방법이 마련돼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 공시 방법은요, 성문법으로서 존재할 수도 있고 관습법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법에 규정이 있거나 관습법이 있을 때죠. 그래서 성문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 공장재단 저당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광업재단 저당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장재산 전체에 한 개의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광산재산 전체에 대해서 한 개의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은 성문법 글자로 된 재정법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따라서 공장을 갖다 운영하는 사장님이 돈이 필요하니까 공장재산 전체에 대해서 한 개의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법이 그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여기서요, 공장재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당권 설정할 당시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의 여력은 여전히 똑같이 미친다는 얘기예요. 상품을 만들었다. 그 상품을 갖다가 전부 다 팔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재료가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재료에 대해서도 여전히 저당권의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계가 낡았다. 그 기계를 새로운 기계로 교체했다. 그럼 새롭게 들어온 그 기계도 여전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게 있어요. 살아있는 집합물 있죠. 살아있는 집합물 갖다가 우리는 유동집합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뱀장어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어미소와 같은 경우, 어미돼지와 같은 경우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들 갖다 우리는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유동집합물이라는 말을 써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뱀장어 기른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미돼지를 갖다 기른다. 그러면 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다른 살아있는 물건하고 구별을 해서 특별히 지정을 할 수 있으면, 즉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소유권을 갖다가 넘겨주고 돈을 빌려 쓰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뱀장어 여기에 있는 거 10,000마리 소유권을 일단 넘겨줄 테니까 돈 빌려주세요.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단 특정 지을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미돼지 1,000마리 갖고 있지만 여기 100마리 소유권을 일단 넘겨드릴 테니까 돈 빌려주세요. 어미돼지 소유권을 일단 넘겨주고 돈 빌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돈 빌려 쓰는 사람을 양도담보 설정자, 그리고요 돈 빌려주는 사람을 양도담보권자, 채권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요 돈을 못 갚았어요. 근데 돈을 갖다 못 갚게 돼가지고 어미돼지를 딱 가지러 왔는데 보니까 어미돼지가 새끼돼지를 낳았다. 그럼 이때 새끼돼지는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게 천연과실이죠. 이때 천연과실은 그럼 누가 가져가느냐? 돈 빌려준 양도담보권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 돼지를 갖다가 점유사용 수익하고 점유했던 양도담보 설정자가 새끼돼지는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돼지를 갖다가 가지러 왔는데 어미돼지가 종돈이어서 새끼돼지를 갖다가 출생을 많이 시켰다 보니까 고기로서의 품질이 떨어지니까 헐값이죠. 그러니까 자기 돈을 갖다 채권자가 제대로 못 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끼돼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즉 새끼돼지 가져가는 사람을 딱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양도담보 설정자가 그 어미돼지를 여전히 가지고 점유 사용 수익 사육을 했기 때문에 어미돼지 넘겨놓고 돈 빌려 쓴 양도담보 설정자가 새끼돼지의 천연과실 수취권이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게 새끼돼지 사건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천연과실은 돈 빌려 쓰는 채무자인 양도담보 설정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갖다 빌려 쓰는 양도담보 설정자 채무자가요 돼지를 여전히 사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판례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학문상에 분류해가지고 5가지가 있습니다. 융통물, 불융통물 이렇게 되는데요. 융통물과 불융통물은요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죠.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고 거래할 수 있으면 융통물, 시장에서 사고 팔지 못하면 불융통물. 그래서 오른쪽 171쪽에 보시면은요 불융통물에 대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불융통물은 3가지가 있습니다. 공용물이 있고 공공용물이 있고 금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용물은요 국가만 사용하는 거예요. 청와대와 같은 거, 군사시설과 같은 거, 국정원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공용물이죠. 일반인한테 오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공공용물은 뭐예요? 국가하고 국민이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공원과 같은 거, 하천과 같은 것들이죠. 자, 그래서 공용물이 됐던 공공용물이 됐던 이러한 것들은 남대문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또 금제물이 있습니다. 금제물은요 거래 자체가 금지가 된 물건인데요. 이거는 제작부터 거래까지 다 금지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거 반사회 질서죠. 마약류와 같은 거, 사람을 갖다가 해칠 흉기와 같은 거, 이건 제작도 금지가 되고 거래도 금지가 됩니다. 그러나 제작은 가능하지만 거래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느냐? 훈장과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도로, 항만, 공원, 하천과 같은 공용물은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도로, 항만, 공원과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국가도 쓰고 일반인도 쓰는 거니까 공공용물 이렇게 나와야지 공용물 이렇게 나와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요 가분물, 불가분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분물은 분리가 가능한 것이고 불가분물은 분리가 불가능한 거죠. 소와 같은 거, 돼지와 같은 거 이게 바로 불가분물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물, 부대체물 이건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물은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교환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대체물은 가치가 다른 거니까 교환하지 못하는 거죠. A라는 말, B라는 말, C라는 말 3마리가 있을 때 이걸 따가 A라는 말을 따가 사고 팔기로 했는데 B라는 말로 바꿔줄 수 있느냐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맥신 커피가 병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병에 들어간 걸 다른 걸로 바꿔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체물과 부대체물은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고 객관적으로 동등하니까 교환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거죠. 그 다음에요 특정물과 불특정물인데요. 특정물은 특별히 지정된 거죠. 주관적 가치입니다.
여러 개의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저 물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 그 사람한테 특별히 마음에 든 거니까 특정 물과 불특정 물 주관적 가치에 의한 구별입니다. 그 밑에 소비물하고 비소비물 이건 동산에서 금전에서 이미 한번 본 거예요. 써버리면 없어지는 물건 이걸 소비물이라고 하고 써도 계속 그 물건을 유지하는 게 비소비물이죠. 따라서 비소비물은 그 물건 그대로 되돌려주세요.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임대차, 사용대차가 가능하지만 소비물, 돈과 같은 것들은요. 써버렸으니까 그 돈 그대로 갖고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러한 것들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사용대차 못하는 거죠. 그 돈 그대로 갖고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소비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동시에 소비대차, 소비임체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문제가 쭉 나와 있죠.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낌없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쪽에 보시면 제5장 법률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